지금 이제는 마지막 세션 방송 미디어 컨텐츠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위에 올라와 계신데요. 컨텐츠 웨이브 이희주 본부장님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콘텐츠 웨이브의 플랫폼 사업 본부장 담당하고 있는 이희주입니다. 예, 하루 종일 들으시느라고 많이 지쳐 계신 것 같은데 상당히 노래나 한 곡 하고 내려갈까요? 무대가 딱 제가 좋아하는 7080 바에 있는 그런 무대인 것 같아가지고 농담해봤습니다. 제가 좀 자료가 컨텐츠 웨이브가 지금 9월 18일 날 오픈하고 나서 출범하고 나서 관심들이 참 많이 가져주셔요.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불려다니기는 하는데 저희 미천이 많지 않아 가지고 혹시 어디 다른 데서 비슷한 강의를 들으셨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제가 눌러 어떻게 되죠?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차세대 미디어 대전에서 저한테 요청하신 내용이 방송 콘텐츠 유통 플랫폼 확대 전략입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제목은 늘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송 콘텐츠 유통 플랫폼 확대 전략으로서 이제 웨이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녹두전 저희가 그 처음으로 이제 대작 드라마에 웨이브 오리지널로 이제 투자한 그런 포스터라서 좀 자랑스럽게 앞에 한번 걸어봤습니다. 저는 미디어 제국주의라는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미국발의 글로벌 OTT, 그러니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들의 어떤 의미, 인터넷이 국경이 없기 때문에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레거시 미디어들의 위기, 뭐 이런 부분들을 미디어 제국주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뭐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아나겠지만 어쨌든 좀 위기라는 표현을 좀 감히 썼고요. 이건 옛날에 한림대학교 어떤 교수님이 하신 걸 제가 막 이렇게 CPND 관점에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저희는 웨이브는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지상파 3사가 만든 OTT 플랫폼이기 때문에 컨텐츠 라인에 있고요. 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근데 빨간색 표시는 저희들의 어떤 이 적군, 파란색은 제휴 파트너 뭐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도 있네요. 옥수수는 빨간색 안에 들어가 있다가 최근에 SK텔레콤이 저희 지분 투자하면서 파란색을 제가 그려줬고요. 티빙은 지금 빨간색인데 궁극적으로 파란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저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굵기는 조금 무서운 적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넷플릭스가 지금 제일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보도자료에 보시면 나우앤서베이 설문조사에 충격적인 오후 7시 이후에 당신은 뭘 보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56.7%가 유튜브를 본다고 했습니다. 지상파가 18.8%. 이건 이제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가장 많이,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뭘 통해서 봅니까? 라는 질문에는 뭐 이미 유튜브가 85%, 90% 하고 있는 걸로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유튜브가 지금 대한민국 전체 매체 중에서 7시 이후에 유튜브로 보는 게 56.7%다라는 것이 저런 잔인한 설문조사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지상파 방송이 18.8%고요. 유튜브가 지금 대한민국 보편 매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미디어보다도 유튜브가 가장 파워풀한 미디어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셔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알아야 되고 과기정통부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 중에는 이제 10대가 94%, 20대가 77% 이렇게 나와 있죠. 30대
아직까지는 뭐 거의 뭐 독보적이고 40대 50대 가면서 뭐 예상하는 것처럼 줄어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40대 50대도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제 보편적인 매체는 점점 다른 세대들이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대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받아들이죠.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저희 어머니가 쓰지 않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을 잘 쓰고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유튜브를 우리 어머니도 82세인 우리 어머니도 이제 쓸 날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지금 뭐 이건 뭐 이 저희 언론 보도 자료에 있는 것들을 좀 인용들을 많이 했는데요. 예. 유튜브 검색 같은 경우도 지금 네이버를 지금 바짝 따라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멜론이 우리나라 그 음원 그 서비스 1위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유튜브인 거죠. 예. 뭐 디지털 동영상 광고비 비중도 유튜브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영상 앱 사용 시간 점유율도 뭐 유튜브가 월등하고, 이거 조금 시간이 된 자료니까 지금 한 90% 먹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너무 무섭습니다. 한국 점령하고 있고요. 한쪽으로는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는 광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광고로 방송을 하고 있는 뭐 KBS나 이런 채널들의 이제 그 광고를 뺏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넷플릭스는 구독형의 미디어, 그러니까 뭐 유료 방송, IPTV, 케이블 TV, 그다음에 뭐 웨이브도 구독형이고요.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치죠. 예, 투톱 전략으로 미국에서 아주 한국의 미디어 시장을 완전 싹쓸이하러 왔고 지금 싹쓸이 하고 있는 중이죠. 이미 어느 정도 싹쓸이가 됐고요. 넷플릭스는 저 위에 있는 표는 이제 케이블 TV를 넷플릭스가 가입자를 넘어서는 장면이 2017년 1분기에 벌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의 넷플릭스의 점유율 63%, 그다음에 유럽이나 이런 영어권 국가들, 그다음에 이제 영어에 친숙한 국가, 그다음에 영어를 쓰지 않는 뭐 여기든지 프랑스나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전체적으로 서양 사람들 중심으로 많이 넷플릭스가 자리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지금 아마존 프라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비율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이 아직 해외에서 어떤 마음을 제대로 먹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존이 마음을 먹으면 한국에 또 다른 재앙이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거 YG앱에서 최근에 이제 이런 그 그래프를 많이 주고 있는데, 한국에서의 넷플릭스의 어떤 성장 속도 상당히 무섭습니다. 최근에 웨이브가 나타나서 조금 이렇게 그런지 최근에 조금 20, 30대가 거의 이제 한 7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애플 TV 플러스하고 디즈니 플러스가 엊그저께 오픈을 했는데 첫날 가입자가 1,0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하루에.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가 상당히 막 그 기쁜 장애 상황을 겪기도 하고 그랬었죠. 하루에 1,000만 명의 가입자를 모은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충격을 많이 먹었었는데요. 뭐 다행히 애플 TV 플러스에는 이 한국이 1차 대상국가에서 제외돼서 당장 한국에서는 시작을 하지 않고 있지만, 디즈니 플러스가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네덜란드에서 처음 오픈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3개 국가에서만 하루에 1,000만 명의 가입자를 모은 거죠. 무섭습니다. 너무 어마무시한 부분이고요. 이들이 지금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한국이 이쪽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뭐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30분짜리 시간이기 때문에 외국 기업, 미국발의 실리콘밸리의 기업들로 인해서
미디어 제국주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어차피 또 많이 아시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컨텐츠 웨이브 대항마를 좀 한자로 썼습니다. 컨텐츠 웨이브가 대항마가 될 수 있겠어? 라고 생각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는 대항마의 역할을 하겠다, 할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나 박희정 통부 장관님께서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이지만 저 콘텐츠 웨이브의 출범식에 9월 18일 날 참석하신 이유, 글로벌 이 OTT들에 대한 대항마 역할을 해다오 콘텐츠 웨이브가 이런 의미가 많이 있죠. 그래서 대항마로서의 웨이브, 콘텐츠 웨이브는 저희 회사 이름이고요. 웨이브는 저희 서비스 이름입니다. 그래서 5월 동주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지상파 방송 3사와 통신사는 사실 사이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뭐 CPS 협상하고 뭐 이랬었죠. 근데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IPTV가 있고 그래서 월정의 구독형의 어떤 부분, 그래서 넷플릭스에 대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 지상파 방송 3사는 유튜브에 의해서 광고, 작년에 유튜브가 저도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추산으로 한 4조 정도를 한국에서 광고를 가져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상파 방송 3사가 적자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컨텐츠에 대한 투자도 좀 약해지고 한 부분도 있겠지만 KBS, MBC, SBS가 광고 매출을 많이 못하면 JTBC나 뭐 TVN이나 이런 데서 광고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방송 광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동주를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국내 넘버원 토종 OTT 플랫폼을 만들고 동남아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도 나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서로 이제 SKT가 30% 지분을 들어옵니다. 저희 회사에 향후에 50%까지 이제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SKT는 이제 50%까지 지분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의 비전은 일단 국내 OTT에서 짱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미디어로 성장한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와서 침략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광개토 대왕처럼 나가는 거죠. 글로벌 미디어로 성장하고 그래서 토종 OTT인 웨이브가 국내 컨텐츠 산업이나 이런 쪽하고도 같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다. 웨이브가 국내 컨텐츠 산업을 함께 보호하면서 같이 성장하고 싶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 비전입니다. 그리고 저희 목표는 2023년까지 가입자 620만 모으고 매출액을 한 7,200억 원 정도 하는 것들, 이런 목표를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하신 웨이브 플랫폼 확대 전략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쪽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또는 이제까지 뭐 진행 상황이나 웨이브의 뭐 현황이나 뭐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콘텐츠와 그다음에 마케팅,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부분을 가지고 좀 저희 확장 전략이 이제 그렇죠. 웨이브의 어떤 경쟁력 이런 것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콘텐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웨이브의 어떤 지표들, 뭐 지금 최근에 SK텔레콤 들어오고 가입자가 또 늘어나면서 저희가 좀 숫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월간 순 방문자 1,200만, 가입자 130만, 뭐 더 넘었죠 사실은.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서비스에 대해서 뭐 좀 설명을 하면 저희가 원래 푹 때 가져갔던 어떤 장점들이 이제 리얼 엔스크린 서비스로 해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있으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서비스. 그다음에 저희가 5메가 풀 HD 화질이 있었고 영화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 10초 단위로 북마크 기능이 있었고 퀵 VOD가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방송에 편성돼서 10시에 드라마 시작하면 10시 5분에 해당 VOD가 올라오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9월 18일 웨이브가 오픈하면서 저희가 좀 힘을 줬던 부분은 컨텐츠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구독형 모델이기 때문에 월정액 서비스에 영화가 포함됩니다. 넷플릭스가 원래 영화가 이제 구장 영화들이 먼저 있었고 거기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그다음에 미니 시리즈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로컬 컨텐츠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이 된다고 보면 저희가 넷플릭스하고 대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영화 부분이 구장 영화가 들어가고 해외 시리즈가 많이 보강됩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에는 없는 지금 한국의 로컬 컨텐츠들을 갖다 이제 제공하는 부분이 저희들의 어떤 전략이고요. 넷플릭스 플러스 알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케팅 툴이 이제 SK텔레콤이 들어오면서 이제 생겼고요. 그다음에 웨이브 오리지널 제공하고 상품을 좀 바꾸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휴 콘텐츠는 뭐 넷플릭스가 제가 파악하기로 한 5만 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콘텐츠가 VOD가. 근데 웨이브는 20만 개가 넘죠. 올 초 기준으로. 근데 거기에는 아침마당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냥 단순히 물량만 가지고 상대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건 현황 컨셉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 서비스 푹이 가지고 있던 장점, 아까 얘기한 퀵 VOD나 뭐 이런 무제한 VOD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푹 서비스를 그냥 지상파 방송을 보는 서비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저희는 그 프레임을 벗어나고자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 드라마들 미드나 영드, 중드, 일드, 대만 드라마들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가지고 있고 중국 드라마 같은 경우는 국내 어떤 OTT보다 저희가 많이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웨이브로 이름을 바꾸면서 해외 시리즈 중에서도 저희가 퍼스트런 매니페스트라든지 이런 것들 확보를 하고 있고요. 사이렌이나 뭐 더 퍼스트 같은 경우 그리고 영화가 이제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오리지널을 제공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컨텐츠에서 이제 푹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SK텔레콤과 같이 5G에 맞는 VR 컨텐츠라든지 프로야구를 원래 제공하고 있지 않았는데 저희가 프로야구도 멀티뷰 서비스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냥 단순 중계만 진행을 했고요. e스포츠 뭐 LOL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멀티뷰 서비스 5G를 활용한 좀 진일보한 컨텐츠들을 이제 제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일부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리지널 컨텐츠를 올해 녹두전과 뭐 기타 해서 뭐 100억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게 저희 오리지널 투자 계획입니다. 저희는 이제 리얼 엔스크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디바이스에서도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입력하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그런 서비스를 지향을 하고 있고 안드로이드 OS가 보면은 한 50% 정도를 최근에 이제 차지하고 있고 iOS, TV가 8%, PC가 18% 이러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OS는 최근에 SK텔레콤을 통해서 대리점에서 많이 이제 마케팅을 통해서 들어온 유저들이 있다 보니까 안드로이드가 좀 올라간 개념이고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안드로이드보다 iOS가 보급된 비율을 보면 iOS 고객들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저희 그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유저들 중에서 그래서 모바일이 한 70%고요. PC는 좀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TV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아주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TV가 많이 늘어난다는 건, TV의 비중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코드 커팅이라든지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코드 네버라든지 뭐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근데 SK텔레콤이 지분이 들어와 있어서 SK텔레콤 IPTV 가입자를 우리가 깎아먹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긴 하지만
예, 어쨌든 저희는 OTT이기 때문에 OTT의 숙명은 뭐 넷플릭스가 그런 것처럼 안방 시장도 공략할 수밖에 없는. 예, 안 그러면 넷플릭스한테 뺏기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TV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상품은 원래 좀 다양하게 너무 많았습니다. 좀 복잡하고 했었고요. 화질별로 가로축은 화질, 뭐 세로축은 VOD 라이브 통합 서비스 뭐 이래가지고 이 되게 그 경우의 수들이 많이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유저가 어떤 유저가 푹을 가입하려고 들어왔다가 그냥 가입 안 하고 가는 경우도 이제 있었다고 해요. 예. 너무 내가 뭘 가입하라는 거야 나보고. 예, 이런 부분.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약간 넷플릭스류죠. 예,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 해가지고 각각의 조건을 화질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동시 접속 허용도 그렇고, 저 원래는 저희가 1,900원짜리 상품이 있었어요. 그건 동시 접속이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 근데 이제 요번에 개편을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한테 혜택이 좀 오히려 돌아간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 상품은 올인원 상품이죠. 예. 지금 먼저 뭐 올레TV 모바일이라든지 통신사의 모바일 OTT 같은 경우는 각각 팔고 있습니다. 각각 MBC 따로 팔고 JTBC 따로 팔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의 장점은 통합 패키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정액을 가입하면 다 볼 수 있다라는 것. 뭐 여기 플러스 영화와 뭐 해외 시리즈 이런 거 다 제공한다라는 부분이죠. 넷플릭스가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넷플릭스 뭐 다른 거 뭐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저희도 이제 넷플릭스 향으로 좀 많이 지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J만 들어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플랫폼 상품 경쟁력 비교인데 조금 글쎄요. 이게 뭐 다른 어떤 조금 웨이브가 넷플릭스보다 낫잖아 라고 만든 표인데 그렇지 않죠. 넷플릭스가 UI 근데 컨텐츠의 종류나 이런 것들로만 보면 사실 저희가 넷플릭스보다는 훨씬 한국에서는 적어도 한국에서는 뭐 UI나 뭐 이런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추천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컨텐츠의 어떤 구성으로만 본다면 저희가 다른 어떤 OTT 플랫폼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컨텐츠와 마케팅, 테크놀로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마케팅 부분 이제 상품 부분으로 좀 대체를 드렸고요.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기술을 좀 고도화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UI UX를 좀 OTT 기본에 충실하게 바꾸겠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연간 에러가 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다운타임을 좀 글로벌 서비스 수준으로 최소화하겠다라는 부분들, 홈화면에서 개인 자기가 많이 보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를 많이 본다면 드라마를 우선적으로 드라마 밴드를 먼저 노출을 해준다거나 성인을 많이 보면 성인을 노출해준다거나 이런 기능들 좀 구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API를 자동화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글로벌 진출을 하기 위해서 진출을 하려면 많은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지에서의 어떤 빌링이나 뭐 이런 것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속 분석과 준비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대충 이제 두리뭉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서비스 트래픽은 한 9시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해서 10시 정도에 이제 피크를 치고 12시 정도까지 보고 주무십니다. 우리 고객님들께서. 그래서 저희 최대 트래픽은 예전에 지금 프리미어 12를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독점으로 SBS를 제외한 SBS에서 본방이 나가는 것 이외에는 저희가 독점으로 이번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4년 전에 프리미어 12가 558지 정도를 찍었고요. 이게 상당한 숫자였습니다. 뭐 대한민국 저 순간에는 인터넷 트래픽의 뭐 한 절반이나 3분의 1을 우리가 쓰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 달에 한 30페타바이트 정도, 최근에 이제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30페타를 넘어섰습니다. 동시 접속은 보통 대체적으로 한 17만 명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한 20만이 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동백꽃 필 무렵과 SBS 야구가 겹치는 날, 뭐 이런 때가 되면 저희 개발 본부장님이 뭐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 부분은 저희가 해외 진출을 위해서 지금 동남아 지역을 좀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그동안 동남아 분석도 하고. 근데 동남아 지역이 지금 사실 만만한 시장은 아닙니다. 거기에도 뭐 뷰라든지 후크, 뭐 아이플릭스라든지 이런 현지 OTT들, 로컬 OTT들이 있고요. 거기에도 어김없이 넷플릭스가 상륙을 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넷플릭스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웨이브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판단에서 저희는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진출의 부분은 저희한테는 숙명입니다. 안 할 수 없어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냥 가야 돼요. 저희는. 그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우리도 한국발 OTT, 글로벌 OTT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먹지 않으면 먹히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침착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두고 저희가 지금은 1단계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 7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의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 지역에 여행을 갔을 때 웨이브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좀 더 이제 계속 해당 국가를 좀 늘려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아마 내년 정도에는 구현이 될 것 같은데 현지 교민 대상의 어떤 서비스를 왜 2단계를 왜 두느냐, 이거는 이제 현지 자막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현지인들을 대상하는, 인도네시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전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교민을 대상으로 하는 2단계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3단계 해외 본격 진출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동남아냐라는 부분에서는 실제로 OTT 보급률이 동남아 지역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장률은 동남아시아 지역이 상당히 가장 많은 성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어떤 시장 잠재성이 상당히 큰 지역이 이제 동남아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동남아 지역 부분을 갖다 1차 타겟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현지 서비스, 아까 1단계 서비스가 이제 웨이브고라는 서비스고, 서비스 적용 국가는 이제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가 런칭하고 나서 이제까지 9월 18일 이후에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면 IGA 웍스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제 웨이브가 넷플릭스를 뛰어넘는 장면,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전까지는 넷플릭스한테 못 따라가다가 여기서 넷플릭스 살짝 둔감한 것도 볼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아까 건 안드로이드 OS를 기준으로 한 거고, 안드로이드하고 iOS를 다 합쳤을 때에도 웨이브가 상당히 지금 선전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옥수수가 12월 말 정도까지 서비스를 하는 예정인데, 옥수수와 웨이브가 넷플릭스보다 더 이용자 수가 더 많이 보이고 있고, 합했을 경우에 이제 둘 다 이용하는 걸로 보면은 제가 560만 월등히 이제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원래 저희가 여성 고객이 많았는데 남성 고객들은 다
토렌트나 이런 불법 같은 이런 거 쓰고 있는 여성 고객들이 대한민국 여성 고객들이 상당히 도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픈하고 나서 이제 도덕적인 남성들이 다 들어오면서 저희 52%로 성비가 역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30대, 40대 중심으로 상당히 이제 많은 그 증가폭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제 저희가 그렇게 이런 방송 플랫폼 확대 전략을 가지고 해외로 가고 국내에서 넘버원 먹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을 좀 두고 싶었어요. 이건 늘 얘기하는 거고 늘 해결되지 않은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망비용의 부분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는 망비용을 전혀 내고 있지 않습니다. 통신사에게 국내 왓챠라든지 티빙이라든지 웨이브도 그렇고 다 망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저희가 뭐 10,000원짜리 상품을 팔면 한 1,000원 정도는 망비용으로 나가는 그 정도 수준이니까 비용치고는 상당히 센 부분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는 내고 있지 않고 넷플릭스도 LG U 플러스에는 내고 있지 않죠. LG U 플러스에도 IDC망에 캐시 서버를 넣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망에 대한 역차별을 해결해 달라라는 얘기가 많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방송통신위원회나 박희종 통부, 국회에서도 많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비용 말고 세금, 구글은 세금 안 내고 있죠. 국내에서 유튜브는 세금 안 내고 있습니다. 세금 걷어야죠. 그런 부분들. 웨이브가 뭐 잘하면 세금 거둘 거면서 그래서 망, 세금, 그다음에 규제 부분이 이제 최근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뭐 김성수 의원 법안 발의 내용 보면 유튜브나 넷플릭스도 규제하겠다. 그러니까 방송법, 통합방송법에 넣어서 유료 방송 수준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그것을 과연 받아들일 것이냐의 부분이 그래서 실효성이 없으면 토종 OTT들만 규제에 또 올가맬 수 있다라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많이 이제 그 OTT 규제 법안이나 이런 것들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세 가지 정도만 없으면 오늘 좀 30분짜리라 제가 정신없이 했습니다. 제가 송가인을 좋아해서 국내에서 탑 찍어 불고 이제 이 세계를 접수하러 가는 그런 웨이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의 넘버원 토종 OTT 플랫폼으로서 경쟁력을 갖춘 웨이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콘텐츠 웨이브 이희주 플랫폼 사업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네트워크 비용이나 세금 문제 이미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큰 문제이죠. 다양한 컨텐츠가 웨이브와 같은 이런 플랫폼을 만나서 더욱더 잘 유통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더 와닿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데이터를 통해서 방송 콘텐츠를 어떻게 차별하면 좋을지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 서희정 팀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의 서희정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사실 전 직장이 EBS였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 계신 분들이 어느 부분이 참 가렵고 어느 부분이 참 되게 답답한지를 잘 알고 있어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오르는 거에 대해 한편으로는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구조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한번 방송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데이터로 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목을 데이터로 공략하는 방송 콘텐츠 차별화 전략이라고 썼습니다. 콘텐츠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 고객과 판매자가 만나는 접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사실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방법,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바로 이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안 쓰는 사람, 다시 말하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도 접점을 만들 수 있는 이 포인트가 콘텐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매우 필요한데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방송 콘텐츠에는 제약이 많다는 점입니다. 먼저 모두가 콘텐츠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이제 콘텐츠를 안 만들던 회사들도 콘텐츠를 만들어서 준 미디어 기업이 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넷플릭스 회장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다른 플랫폼이 아니라 인간의 수면 시간이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정말 수많은 시간들을 쪼개서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시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방송 콘텐츠만의 한계점이 있는데요. 바로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 늘 재미만 추구할 수 없는 콘텐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콘텐츠들은 많은데 또 거기에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제작 인력도 들어가야 되고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난관에 처한 상황인 거죠. 또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명만 만들던 웹 콘텐츠와 달리 방송 인력은 어쨌든 최소 10명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자들이 말합니다. TV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죽었다. TV의 시대는 끝났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정말 사면초가에 처한 방송 콘텐츠인데요. 그런 방송 콘텐츠를 저는 어떻게 바라볼까 했을 때 얼마나 이제 이 방송 콘텐츠가 위기에 처했는지를 제가 한번 데이터로 봤습니다. 이 보시는 4가지의 키워드입니다. KBS, TVN, JTBC, 대도서관. 3개는 방송국이고 하나는 유튜버입니다. 최근 1년간 네이버 검색량,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해당 키워드를 검색한 양이 어떤 키워드가 가장 많을까요? 배팅 하시죠. 여러분들. 자, KBS가 가장 많다 하시는 분 손. 이렇게 신뢰가 떨어졌나요? 두 번째로 TVN이 검색량이 가장 많다 손. 네, 한 분 나오셨네요. 세 번째로 JTBC가 가장 많다 손. 네, 아직까지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대도서관이 가장 검색량이 많을 것이다 손. 네, JTBC와 대도서관 비슷하네요. 결과를 보시면 KBS가 아직까지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근데 놀랍게도 개인 한 명이 2개의 방송국 검색량을 이겼습니다. 네, 여러분들 놀라운 건 제가 이제 1인 미디어 관련해서도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이 대도서관 검색량을 치면 항상 나오는 연관 검색어가 바로 개인 방송 1인 미디어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방송 콘텐츠를 방송으로 인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보는 모든 콘텐츠가 방송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데이터 그리고 크리에이티브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데이터는요, 객관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틀에 얽매여서 사실 이걸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크리에이티브는요, 창조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표화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반된 이 두 개념을 저는 오늘 합쳐서 데이터 크리에이티브란 이름으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3가지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사용하시는 아마 데이터일 겁니다. 시청률, 이용자, 인구 통계학 정보, 혹은 조회수, 댓글수, 공유수, 공감수. 근데 이것들을 그러니까 이미 방송국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 데이터들이 왜 문제인가? 시청률은 TV 수상기로 더 이상 사람들이 TV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구 통계학, 더 이상 사람들을 인구 통계학 정보로 묶이지 않습니다. 조회수, 댓글수, 그냥 조회수, 그냥 댓글수는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반영돼야지 숫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냥 조회수 5만 나왔어요. 조회수 10만 나왔어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여기에다 의미를 붙여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크리에이티브를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감으로 제작하는 콘텐츠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전에는 잘 나가는 PD의 감에 의존해서 잘 나가는 작가에 의존해서 근데 그러기에는 그 작가가 뜰지 안 뜰지 그 감독이 다시 잘 만들지 안 만들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콘텐츠에 데이터를 입혀야 합니다. 데이터는 답은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는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성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하는데 보다 쉽고 명확하게 자리를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시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데이터 크리에이티브는 크게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용자와의 관계를 밀접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이용자들이
뭐 어떠한 콘텐츠를 봄으로써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방송 콘텐츠만 보면 시청률만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시청을 했는지, 어디에서 이탈을 했는지,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댓글로도 나눌 수 있고 공감도 할 수 있고 공유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지표들을 남기기 때문에 이용자와의 관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용자를 보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용자의 경험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더 머물렀네.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나갔네. 이러한 경험들을 알므로써 이 부분을 더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트렌드 데이터 가령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요즘 사람들은 이러한 트렌드에 열광을 하는구나. 그러면 그것을 콘텐츠에 녹일 수 있겠다 해서 그 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이용자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서 시장까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차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크리에이티브는 그동안 그냥 콘텐츠가 떴어요. 근데 왜?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증명이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다 이용자 관점에서 보다 이용자에게 집중적으로 심층적으로 다가가서 이용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읽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차별화 전략의 첫 번째로 저는 데이터로 의사결정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회수, 공감 뭐 이런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자, 보시면은 저는 이제 세바시 강연을 올해 나갔었습니다. 올해 이제 데이터 마케팅 관련해가지고 세바시 강연을 했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총 7명의 연사님들이 저와 함께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너무 유명한 사실 구글의 조용민 부장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저희 뭐 회사 대표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여기 황보연 상무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우리 아빠 콘덴싱 만들어요. 쓱을 만드신 분입니다. 엄청나신 분이죠. 네. 그리고 뭐 이순 교수님도 사실 이쪽 마케팅 쪽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내노라 하시는 분들이랑 제가 정말 영광스럽게도 같은 자리에 섰는데요. 자, 여기서 저는 조회수를 몇 등을 했을까요? 이 대단하신 7분들 중에 저는 제 영상은 조회수가 몇 등을 했을까요? 네? 1등. 너무 사랑합니다. 네. 1등 또 몇 등 했을까요? 3등. 네, 3등 좋습니다. 좋은 숫자입니다. 네. 2등이요. 네. 제가 답변하니까 제가 좀 높은 위치 조회수 나온 것 같죠? 네, 저는 3등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구글 조용민은 부장님은 신이에요, 신. 저분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세상에 저변에 계신 분이고, 나머지 분들을 이렇게 비슷하게 하고 제가 감사하게도 조회수 3위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의 방송국은 여기서 끝나죠. 조회수 3위 했네. 근데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더 딥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J커브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J커브란 시청률이 50%가 무너지는 포인트들을 J커브라고 합니다. 원래 J를 이렇게 쓰는데 거꾸로 해서 이 J자가 50%로 밑으로 떨어지는 그 커브를 J커브라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구글 조용민 부장님은 사람들이 총 18분의 강연 중에서 9분 42초쯤에서 다 이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50% 이상이. 그죠? 대단한 거죠. 사실 절반 이상을 가져갔으니까. 저희 대표님은 16분 중에 5분밖에 못 가져갑니다. 조회수는 2위이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길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저는 15분 중에 8분을 끌고 갑니다. 저는 조회수도 높고 사실 시청 시간도 높은 거죠. 이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자, 임성희 박사님은 13분 중에 3분, 이수근 교수님은 18분에 11분이나 끌고 갑니다. 다시 말하면 조회수는 낮았지만 사람들, 광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황보연 상무님 보십시오. 19분 중에 12분이나 끌고 가십니다. 조회수는 낮았지만 이분 역시 매니아층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박사연 본부장님은 시간도 조금 짧았고 사람들도 이탈을 금방 하는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셔야 됩니다. 조회수와 시청률을 같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보시면 저희가 매니아층, 좌절 포인트, 그 다음에 애드는 뭐냐면 광고 돌린 형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바짝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빨리 그냥 나가버리는 이런 조회수를 얘기하는 거고, 조용미 부장님 왜 바깥에 있냐면 저분은 신이니까
네, 저분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 같은 쪼레비들이랑 같이 있을 분이 아니어서 밖으로 내보냈고 제가 그나마 모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겁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방송국 분들이 다 숫자로 그냥 단순히 시청률 몇 나왔다, 조회수 몇 나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특히 이제 EBS에 대해 안타까운 점은 EBS는 광팬이 엄청 많은 콘텐츠입니다. 근데 시청률은 매우 낮거든요. 그러니까 평가가 절하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되고 올바른 평가 기준으로 올바르게 평가하시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다음으로는 두 번째 차별화 전략은 경험 맥락을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땐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콘텐츠에 입힐까의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로 크리에이티브한 영역, 다시 말하면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영역을 어떻게 키울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요. 죄송한데 소리 좀 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소리가 너무 중요해서요. 네.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한 콘텐츠 마케팅인데요. LF 지스튜어트 스포츠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나왔고 그 새로운 브랜드를 어떻게 브랜딩하면 좋을지 콘텐츠 메시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게 저희 과업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첫 번째 영상은 이전에 지스튜어트 스포츠에서 만들었던 콘텐츠였고 그 콘텐츠가 저희는 분석을 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 그리고 어떻게 만들면 보다 조회수가 잘 나오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해서 했던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래 이제 GTS에서 만들었던 영상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본 콘텐츠의 문제점은 뭘까요? 지금 보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브에서 이런 광고를 보셨다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세요? 저 옷을 사야겠다 느낌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상품이 우선 안 보이죠. 그리고 다른 스포츠 브랜드와 전혀 차별화 포인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풀어내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저희 나름대로 데이터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신생 브랜드 질투어트 스포츠의 콘텐츠 메시지를 기획하라였고요. 저희가 세 가지로 측면으로 데이터를 활용해봤어요.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설문조사와 저희가 이 스포츠나 아니면은 이런 스포츠웨어 관련해가지고 어떤 얘기 나오는지 버즈 분석과 서치 분석을 했습니다. 검색 분석. 타겟은 25에서 35세였고요. 설문조사로 나왔던 키워드가 일상과 관련해서 운동, 여행, 여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버즈 분석에서 가치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핵꿀잼, 욜로, 나야나라는 저희가 키워드들을 뽑아냈고요. 마지막으로 검색에서는 운동이었는데 버즈에서는 안 보였던 연관 검색어들이 뜨기 시작합니다. 줌바 댄스, 걷기 산책, 홈트, 조깅, 헬스. 보통은 다 어디서 멈추시죠? 여기서 멈추시죠. 보통은 그냥 이용자 고객 조사를 해서 끝나는데 저희는 실제로 사람들이 운동할 때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구매로 연결될 때는 어떠한 검색을 하는지 연관 검색어까지 같이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키워드 기반의 분석 체계를 구축을 합니다. 스포츠, 패션 의류, 그리고 스포츠 의류 브랜드까지 세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검색량을 다 곱해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봤습니다. 여기 키워드 양이 보이시죠? 저희가 보니까 실내 운동 관련해서는 필라테스, 수영이 나오는데 새로운 키워드가 볼링이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 부분만 생각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이 볼링이란 키워드가 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고 실내 자전거와 홈트라는 키워드가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키워드가 나왔고요. 야외 운동으로는 자전거가 매우 많이 나왔습니다. 실내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떻게 하면 같이 이걸 콘텐츠에 묻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퍼포먼스 스포츠는 보여주는 식의 스포츠는 활약하고 있고 가볍게 즐기는 가치를 넣을 수 있는 스포츠가 뜨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전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고 거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링, 사람들이 볼링을 매우 좋아하니 이 볼링을 한번 넣어보자. 이게 다 지금 버즈 분석한 내용이거든요. 사람들이 실제로 여기 나오죠. 퇴근하고 나면 저녁 시간인데 뭔가 하고 싶은가 했더니 볼링 하고 싶네. 뭐 잘 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쳐요. 볼링의 포인트는 잘 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을 즐기고 취미로 즐긴다, 재미있다의 포인트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어떻게 넣어볼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즐기는 볼링,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뭔가 있어 보이는 새벽 운동. 그래서 집업을 운동복을 들고 갑자기 집을 나서는 어떤 있어빌리티의 운동 형태. 그리고 되게 놀라웠던 게 뭐냐면 글로벌한 친구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그리고 국내 친구들이랑 노는 게 아니라 글로벌한 친구들이랑 같이 함께 즐기는 운동이란 개념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나이와 국적에 상관없이 어울릴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라는 키워드를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만든 단어입니다. 글로벌 친구들이 등장을 하죠. 집업을 들고 나섭니다. Here's a story about a girl I know. She likes it fast, don't like it slow. No, she loves to hit it on a Saturday night. She shakes her hips at the speed of light. 볼링을 She 즐깁니다. got the moves of a man insane. When the band kicks in, she's like a rock and roll machine. She's like a rock and roll machine. When the music's playing, she's round and round and round and round. 지스튜어트 스포츠. Shaking and she's moving and she's rocking around. 자, 얘는 잘 만들었나요? 이제 어떻게 평가하지? 얘는 잘 만들었는지? 분명히 이용자의 어떤 얘기들, 사람들이 실제로 실생활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토대로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얘는 과연 맥센스하게 만들었는지 이제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될까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죠? 여러분들? 데이터로 평가해야죠. 당연히 데이터로 만들었으니까. 네, 기존에 만들었던 것이 조회수가 39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콘텐츠가, 중요한 거는 이전에 만든 콘텐츠가 8월이고요. 저희가 만든 콘텐츠는 10월이었습니다. 2개월이나 지났는데도 12월에 봤을 때 훨씬 더 높습니다. 390% 증가했습니다. 반영률. 자, 페이스북입니다. 똑같이 8월 달에 얘가 올렸고 8월 달 2개의 콘텐츠를 페이스북에서 올렸습니다. 질세트카. 그리고 저희가 만든 콘텐츠 2개 마찬가지로 올려봤더니 동일하게 10월 달에 봤는데 12월에 측정했을 때 이렇게 조회수가 차이 납니다. 어느 정도냐면 1928% 증가했습니다. 마지막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평균 조회가 이 정도였는데 이만큼 증가를 해서 반영률 139% 증가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만들 때, 특히 방송국에서 콘텐츠를 만들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이제 무엇을 만들까이잖아요. 반응을 잘 일으킬 만한. 근데 그때 항상 많이 게 요즘 이거 뜨단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어떤 검색을 하는지 검색 데이터를 조금만 보셔도,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버즈 데이터를 조금만 가지고 오셔도 확연하게 차이를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방송국에서 저도 일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뜨는 콘텐츠에 계속 쫓아다니시는 거. 사실 뜨는 콘텐츠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는 방송은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요. 예전에 방송 안 보면 대화 안 됐고 방송이 늘 유행을 선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그 시대에 그런 것이 하는 것이 방송의 진정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민이 그걸 바라고 있고요. 그러려면 좀 더 영민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쓰셔야 되고,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데이터는 어려운 데이터가 아니고요. 그냥 네이버에서, 유튜브에서, 페이스북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알고리즘을 쓰시면 가지고 올 수 있는 공공 데이터입니다. 네. 정말 뭐 어디 가서 돈 주고 사는, 물론 네이버한테 이렇게 해서 알고리즘을 가지고 와야 되지만 그리 비싼 비용이 아닌데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많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조회수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실제로 박서준 롱패딩이 검색량을 그 당시에 치고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그 콘텐츠를 만들시게 됐고요. 심지어 완판, 커머스까지 저희가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하셨던 차장님은 본부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놀랍죠, 여러분들? 이런 뒤에 희소식까지도 같이 연달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방송이 좀 트렌드를 쫓아가지 말고 좀 만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전략을 일상을 넘어서 라이프 스타일을 좀 만드셨으면, 아까 넷플릭스 대표가 얘기를 했죠. 우리의 적은 수면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면 시간 이퀄 일상이거든요. 그럼 방송은 어떻게 그 일상을 잡아먹는가가 포인트인데, 저는 일상을 잡아먹는 것 그 이상으로 콘텐츠의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쫓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미래 예측, 가장 사실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6개월 뒤에 뜨는 콘텐츠, 6개월 뒤에 판매될 판매될 상품을 알 수 있을까라는데요. 사실 저희 회사가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6개월 뒤에 가장 잘 팔릴 건 뭔가? 고민들이 이거죠. 이번에 대박난 상품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테고, 또 하나는 이번에 새 출시된 상품 혹은 이번에 새롭게 런칭한 방송 프로그램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테고, 또 다른 거, 작년에 유행했는데 작년에 이런 풍이 여름에 계속 유행을 했는데 올해도 과연 계속 뜰 것인가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시장을 예측할 때 다양한 예측 모형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걸 정교화하는데요. 저희는 고객의 CDJ, 다시 말하면 Customer Decision Journey, 고객들이 구매를 하기 전까지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나오는 공공 데이터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 공공 데이터들이 다 이겁니다. 검색량이라든가 버즈 혹은 리테일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 SNS, 홈페이지. 그래서 이 수많은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장을 예측을 하는데요. 그냥 예측하면 되지 않습니다. 숫자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숫자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 숫자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의 역할이고, 저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크리에이티브라는 키워드를 넣은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역별 키워드 사전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역에 무슨 키워드가 있는지 알아야 그 키워드별로 어떻게 얘가 움직이는지 그 움직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아까 서치라든가 버즈라든가 SNS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곳에서 과연 사람들은 어떠한 키워드에서 움직이는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키워드에 데이터를 붙여서,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던 SNS 얘네들을 붙여서 지표화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지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청률밖에 없죠.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시청률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렇다면 사실상은 새로운 지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마트 통합, 시청률, 다양한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되게 빨리 통합시켜서 같은 지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저도 사실 언론학 박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는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청자들은 사실 그 지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청률 조사 방법이 사실 무수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40% 나왔을 때 우와 대박이다, 10% 나왔을 때 그냥 중타했네, 1% 나왔을 땐 야 그게 프로그램이니? 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죠? 학습된 겁니다. 아, 이 숫자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학습된 거거든요. 그래서 방송국에 계신 분들도 사실 이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통합적인 이 지표를 만드셔야 되고, 그 지표로 동일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빨리요. 그래야 시청자들도 이런 움직임에 같이 움직이면서 그거에 힘을 실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키워드에 데이터를 비춰서 디지털 파워 인덱스라는 걸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예측 변수를 추가해서 그 예측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예전에 스카이캐슬에서 염정아 원피스 아시나요? 그 스카이캐슬 염정아 원피스가
정말 다 완판됐습니다. 회차마다 다 완판이 됐는데 그 원피스가 과연 얼마까지 계속 판매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셔서 저희가 짧게 프로젝트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그 염정아 원피스에 대한 키워드에 대해서 데이터를 붙여서 점수를 매겼고요. 그 점수를 보고 예측 변수, 앞으로 사람들이 그 스카이캐슬 시청률 추이와 사람들이 버즈에서 얘기하는 거, 조회수 누르는 거, 공감수 누르는 거 이런 것들 다 통합해서 해보니 앞으로도 한 340%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실제로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스카이캐슬 중간 지점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끝판, 회차 끝할 때까지 계속 완판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영역별 키워드는요, 되게 다양한 카테고리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다양한 모델군이나 다양한 곳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보통 삼성이나 LG와 손을 잡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전자 쪽에는 거의 완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쪽에는 이렇게 일상생활 키워드, 제품군, 브랜드 모델, 생활과정, 공기청정기에서 다양한 제품군의 다양한 이 키워드들 사진원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키워드별로 점수도, 그러니까 이 키워드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파워가 있는지 파워 인덱스도 부여하는 뿐만 아니라 얘네들과의 관계도 다 연결망으로 연결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와 얘는 얼마나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에 데이터를 입히는 방법은요. 아까 만들었던 이 키워드 사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공공 데이터, 검색량이라든가 버즈량이라든가 후기수 이 유형별 데이터를 입히고요. 거기다가 가중치를 입힙니다. 그냥 얘만 더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플랫폼별로 파워가 다르고, 그렇죠? 채널별로 파워가 다르고 다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채널이라든가 아니면 월, 아니면 절대 언급량, 그다음에 언급량 증가율과 같은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여기에 가중치를 더하고 거기다 사전을 끼 얹어서 디지털 파워 인덱스라는 것을 만듭니다. 근데 이거 뭐 말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것으로 같이 한 번에 계속 꾸준히 커뮤니케이션 하죠. 그럼 사람들이 이걸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실제 저희로 삼성과 LG는 이 지표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저희 그 보고에 맥센스하게 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료 관리기 지금 요즘 떴죠. 다양한 요즘 제품의 의료 관리기기가 나왔는데 그 관리기기가 과연 올해도 증가할 수 있느냐는 것을 저희가 2018년도에 사실 이 프로젝트를 실시를 했고요. 전년 대비 94.4% 증가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맞췄습니다. 그게 다 저희가 그냥 감으로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다시 말해 진짜 정말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패턴에 따라서 움직였고 그거대로 해보니까 맞아 떨어진 거죠. 건조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 증가를 했고 2018년도 증가했는데 과연 2019년도에도 맞아 떨어질 것인가 라고 했는데 이 추이를 보이면서 예측이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인데 공기청정기 치고 보이는 솟아오르는 포인트 보이시죠? 얘는 뭘까요? 네, 황사 있는 시기입니다. 황사 있는 시기. 그래서 요 매측 모델로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판매량을 매측했습니다. 이 판매량을 예측하는 건 뭐가 중요한 거죠? 공급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장에서 얼마나 공급량을 하느냐에 달라질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얼마나 방송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지 제작비가 투입돼야 되는지를 예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과 관련된 다양한 사실 키워드, 그다음에 일상생활 관련된 키워드 관리하시고 그 키워드에 데이터에 점수를 부과해서 앞으로는 그냥 사실 계속 그리고 특히 뭐 웹 콘텐츠가 유행한다면 거기 아니 이렇게 쫓아다니시는 게 아니라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입니다. 빨리 하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네, 데이터 크리에이티브입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다차원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지금 보시는 바는 페이스북에서 뭐 흔히 연말이나 연초에 페이스북 이용자 뭐 관련된 정보 이런 거 나오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타겟이 아니고요. 일반 고객입니다. 우리는 우리 타겟을 파고 들어야 되고요. 방송은 특히나 숨은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20, 30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4, 50 너무 비어 있습니다. 그 4, 50을 잡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타겟팅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제작의 순환 구조를 만드셔야 됩니다. 아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유통을 하시고 성과 측정까지 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시는 게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다시 제작이 오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방송국이 이번에 떴대로 끝나시죠.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데이터가 다시 뜨는 콘텐츠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시는 순환 구조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쪽은 아티스트면서 한쪽은 사이언티스트인 사람으로 이제 변해야 되지 않을까, 방송국에 계신 분들도. 그래서 데이터를 예측하고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혹은 뜨는 컨텐츠를 따라가기보다는 데이터로서 본연의 가치를 더욱 확장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희정 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픈된 데이터가 많으니까요. 데이터를 꼭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라고, 또 이렇게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트렌드를 보면서 방송업계가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방송업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특히 정통적 방송 사업자들이 쇄신 전략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한양대학교 정준희 교수님께서 그 쇄신 전략 세우는 방법을, 좀 방향성을 제시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준입니다. 사실 지난번 방송협회 때 이제 지상파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세미나 발표를 했던 내용의 토대를 두고 있는데요. 이 발표를 맡기가 굉장히 좀 두려웠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특히나 이제 뭐 예를 들면 지상파처럼 이제 나름대로 블럭이 있는 경우와, 그다음에 사실 방송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이질적이잖아요. 굉장히 규모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처해져 있는 조건도 굉장히 다른데, 이들은 한 가지 블럭으로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이제 그런 문제 의식 때문에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전통적 방송 산업이라고 하는 것에 토대를 둬서 출발한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다면적인 사업자들이 현재 상황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송 비즈니스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한 3단계를 거쳐서 변화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이제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그 세션에 처음에 발표하기로 돼 있었는데, 앞에 있는 두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도 또 부담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로 이제 가면 좀 더 이제 총론에서 강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갑자기 이제 총론이 이제 뒤로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게 맞을까 싶었는데, 이게 감이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해주셨던 두 분의 이야기가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의 두 가지 포인트하고 상당히 연관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방송사업자의 종류들이나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상이하고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필요한 거는 개별적인 전략이 아니라 상당한 합종 연행이다라는 거였어요. 서로 적이었던 대상과도 동지가 되고 동지였던 대상과도 적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 조건에서는 그것이 막무가내로 비춰질지라도 뛰어넘어서 연대를 꾸리지 않으면 현재 상황을 돌파하기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게 이제 아까 이주 본부장님 그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그런 내용하고도 상당히 연관되는 거고, 두 번째로 우리 서희정 팀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디지털 데이터에 주목하라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만큼 어떻게 제작의 데이터가 활용돼야 되느냐 얘기까지는 뭐 제가 드리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살려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단지 데이터를 잘 쓰면 좋은 제작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일정 규모의 수용자를 붙잡아둬야 되는 이유. 그게 과거에는 이제 광고의 어떤 값을 높이기 위한, 다시 말하면 이제 시청률에 기반을 둬서 좋은 광고비를 받기 위한 어떤 형태였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중요한 건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그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제작과 편성과 그다음에 전달에 이르는 어떤 쇄신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이다. 근데 그 데이터를 어디서 얻을 것이냐라는 거죠. 그럴 때 수용자 관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협력 과정 속에서 실제로 새로운 전략을 만드는 데 활용돼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대중매체 모형이라고 불렸던 이 관계는 비교적 매체가 적고 이른바 가두리 양식장이었었기 때문에 이 묶여져 있는 수용자들, 수동적인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컨텐츠를 던져주면 굉장히 막대한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제 그런 구조였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영국에서는 라이선스 투 프린트 머니라고 할 정도로 지상파 채널 한 가지 면허를 주는 것이 일종의 돈을 버는, 돈을 찍어내는 면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케이블 TV의 등장 그리고 다 채널의 등장과 함께 니치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적소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틈새라고 이야기하지만 틈새는 거대 행위자들 사이에 작은 것이다라는 뜻이고 생물학적인 의미로 보면 먹고 살 만한 땅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즉 덩치가 큰 애들이 가져야 될 영역과 덩치가 작은 아이들이 가져야 될 영역은 다르다라는 거고 덩치가 큰 아이들이 같이 있을 때 적소가 부딪히면 그중에 어느 하나는 깨진다는 거고 하지만 덩치가 큰 아이들과 작은 아이들이 적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공존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적소 매체 모형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이제 취향 텔레비전이라는 형태로 한번 발전을 시켰는데 한국에서의 문제는 사실은 다채널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주 좋게 되게 진화되는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못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좀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유료 방송으로 넘어가면서 유료 방송 플랫폼에서 가입료를 상당히 높게 받고 그 중에 이제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버는 쪽과 그다음에 프리미엄 채널처럼 높은 또 추가적인 가입료를 통해서 돈을 버는 쪽이 시장이 양분이 되면서 유료 방송에서 가입료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한국의 이제 이 니치 모형은 유료 방송의 가입료 모형이 커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홈쇼핑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나눠 먹는 방향으로 이제 진화해 버린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입료 모형이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종류의 어떤 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방송 산업의 시장을 전반적으로 크게 키워주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생기는 부스러기가 사실은 컨텐츠 제작자에게 흘러 들어가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하고 홈쇼핑 매출에 부스러기가 흘러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어떤 구조를 가지게 됐다라는 게 한 가지 중요한 어떤 문제였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소셜 모형으로 옮겨갔죠. 이 소셜 모형의 특징은 플랫폼은 엄청나게 커졌고 크리에이터는 굉장히 많아진 이제 그런 형태고 여기서 사실은 컨텐츠 제작자의 관점에서 보면 안정적인 수용자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광고 한 방으로 좋은 컨텐츠로 돌리는 이제 그런 방식의 재원 구조가 더 이상 마련되지 않으면서 개미같이 긁어 모아도 100만 뷰를 찍고 뭐 1000만 뷰를 찍어도 실제로 과거에 좋은 광고 하나를 터뜨려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 수 있던 구조와는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이 소셜 매체 모형에서는 결국 플랫폼이 돈을 버는 그런 시장이죠. 그리고 예전처럼 컨텐츠 제작 투자를 많이 안 해도 자기만의 작은 적소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또 먹고 사는 크리에이터들의 시장이기도 하고요. 과거에 대중매체 모형에서 출발했던 방송 사업자들은 그것이 지상파 방송이건 PP건 간에 이 소셜 매체 모형에서는 굉장히 끼인 형태가 되면서 적정 수준의 돈을 제작비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마련되지 않는 구조,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약간 다른 방식의 비유를 쓰자면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이기도 한데요. 슬로터다이크라는 사람이 3부작을 쓰면서 사람의 삶의 형태가 글로브의 형태가 있고 버블의 형태가 있고 폼의 형태가 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전지구적 또는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민족주의적이고 그다음에 세계 시민적인 그런 식의 삶의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취향 안에 갇혀 있는 버블이라는 형태가 있어서 이게 이제 니치하고 되게 비슷한 이제 모형인 거죠. 근데 최근에 소셜 매체 모형은 이제 일종의 폼, 그 거품, 또 거품 중에서 버블 거품이 있고 이제 폼, 비누 거품 같이 아주 자잘한 거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자잘한 거품은 거의 개인 단위로 이제 거품이 존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커다란 어떤 글로브 이상의 큰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개별적인 폼은 또 굉장히 작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대중매체 모형에서 출발한 방송 사업자라고 하는 건 이 글로브 모형 속에 여전히 있고 그래서 일정 수의 어떤 수용자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같이 뭔가 공동체를 꾸려주지 않으면 이 삶의 어떤 그 라이프 사이클이 잘 안 만들어지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를 좀 안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버블을 만들어주거나 또는 거대한 플랫폼처럼 폼을 형성시켜주는 이런 데 있어서 굉장한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게 현재 미디어 구조의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OTT 충격이 있었죠. 제가 OTT 충격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건 마치 이제 공룡들이 살고 있을 때
해성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생태계가 바뀌는 것 같은 그런 충격들이 실제로 OTT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OTT 충격은 그러나 생명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생명체의 진화의 진로를 바꾼 거라는 거죠. 방송사업자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비즈니스 모형이 유료 기반형이냐, 다시 말하면 가입자 기반형이냐, 무료 기반형이냐, 그러니까 주로 광고에 이제 그 근거를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 OTT 충격을 받아들이는 양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뭐 이건 한 가지 이제 분석의 형태이긴 합니다만 무료 방송이 나름대로 자기 위치를 가져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분화가 일어날 때가 이제 일반적인 점진 변화 시나리오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요. 그 외에 이제 플랫폼이 주도하는 모형이라든가 애플 TV처럼 그렇게 기기를 만드는 애들이 주도하는 모형이라든가 이제 구글형처럼 이제 검색 엔진 같은 이제 그런 인터미디어리들이 주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2015년 넷플릭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OTT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미디어 생태가 이렇게 쭉 갈라져 나가는 이제 그런 양상을 나타내는데요. 나라에 따라서 이 원의 크기와 배치가 굉장히 다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무료 방송이 주도하는 원이 작은 편이고 뭐 작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이제 미래 비전을 아주 많이 크게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 아직까지는. 아까 이제 웨이브가 나름대로 이제 그 대안들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것이 유료 방송이 주도하는 그런 VOD 안으로 들어간 형태에 좀 더 가깝다는 거죠. 자기 독자적인 플랫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유료 방송 안에 지상파 방송이나 일반 방송 PP들의 컨텐츠가 들어가서 있으면서 거기서 뭔가를 해보는 그런 쪽에 이제 가깝고요. OS 기기가 주도하거나 OTT 플랫폼이 주도하는 넷플릭스 같은 것들이 주도하거나 구글 같은 데처럼 이제 유튜브 같은 데가 주도하는 그런 양상이 한국에도 이제 충격으로 보통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OTT 경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충격은 사실은 컨텐츠 제작에 비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콘텐츠를 투자를 과거의 방식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영국에 있는 방송 관점에서 이제 쓰여진 것이긴 합니다만 넷플릭스가 오리지널을 한 편을 만들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역량하고 맨 밑에가 보면 ITV라고 되어 있는데 이 ITV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MBC 같은 급의 이제 그런 방송사거든요. 역량 차이가 16배가 나는 거죠. 컨텐츠로 보면 꽤 큰 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ITV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영어권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진출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드라마를 파는 그런 프로덕션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순환시킬 수 있는 투자, 콘텐츠를 투자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이제 핵심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게 콘텐츠 범주를 재정립시키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슈퍼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장르를 탄생시킵니다. 엄청난 돈이 사전에 들어가서 사전 제작이 일어나고 박스셋이라고 불리우는 연작들이 한 번에 출시되는 이 컨텐츠는 거의 영화적인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이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데는 지극히 적은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글로벌 리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투자를 견뎌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몇 개는 실패하더라도 전반적인 어떤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컨텐츠 범주는 주로 이 스탠다드 범주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 드라마 비싼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프리미엄 쪽에도 못 가고 스탠다드 범주 쪽에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OTT 충격, 글로벌 OTT의 충격이 있으면서 슈퍼 프리미엄을 감당해내야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도 넷플릭스처럼 돼야 된다라든가 우리도 넷플릭스 오리지널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식의 것들은 분명히 대안이 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컨텐츠 사업자들의 반드시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탠다드 정도의 컨텐츠 장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양쪽 프리미엄과 그다음에 어떤 되게 초보적인 정도의 투자를 같이 해나가면서 해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제가 채널 사례의 사례, 영국의 채널 4의 사례를 가져온 이유는 여기는 독자적으로 제작 단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말 그대로 외주 제작만으로 이제 방송을 이끌어 나가는 독특한 형태인데 여기가 이제 보여주는 규모나 사이즈나 전략들이나 이런 게 우리 이제 방송 사업이 좀 참조할 만한 여러 영역들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브랜디드 컨텐츠하고 기존의 채널 파워에 브랜디드 컨텐츠를 결합시켜서 독자적인 OTT와 연합된 OTT 사이를 쭉 묶으면서 결국은 뭘 얻느냐? 과거에 TV 채널로 얻을 수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얻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가능했던 건 사실은 채널사 같은 경우 평균 시청률이 가장 높은 상태는 아닌데 BBC나 ITV에 비해서 3등, 4등 정도인데 이 시청률 대비 수익률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값비싼 광고를 수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든다라는 뜻인데 그 핵심은 프로파일입니다. 수용자 프로파일이 굉장히 명확히 돼 있고 채널 이미지나 스테이션 이미지가 굉장히 고급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이 BBC나 ITV 같은 거대한 것들에 비해서도 젊은 시청자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역량들이 높은 데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자기 스스로는 컨텐츠를 안 만들지만 컨텐츠 기획 과정에 관여하면서 포맷 개발에 이제 굉장히 큰 역량을 투입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보면 여기가 나오는 이런 식의 것들이 다 이제 거대 외주 제작사나 독립 제작사들인데 이거하고 연관을 지면서 여기가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우리로 치면 이제 관찰 예능 같은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 설치해 놓고 사람들 이제 관찰하는 리얼리티 같은 그런 포맷인데 이 포맷을 사실은 주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세계적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개의 독립 제작사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관찰 예능 포맷에 있어서는 가장 독보적인 어떤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지금 다양한 파생이 것들이 서로 제작사를 넘나들면서 채널사라고 하는 데를 일종의 허브로 해가지고 퍼져나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이른바 탤런트라고 불리우는 단지 배우가 아니라 방송에 등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인력, 그게 제작 인력이기도 하고 주로는 이제 출연자들인데 이 출연자를 발굴하는 데 대단히 적극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발굴돼 있는 애들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친구들을 발굴해서 그 친구들과 같이 성장하는 그런 방식의 전략들을 취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발굴된 친구들이 유사한 포맷들에 계속해서 이제 들어가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아이덴티티하고 되게 비슷한 아이덴티티를 갖춘 캐릭터가 이제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거죠. 사실 한국에 이제 지금 팽스 캐릭터가 그렇게 될 가능성들이 좀 있는데 그런 방식인 거죠. EBS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영화로도 진출시키고 모두 진출시키고 하면서 캐릭터 IP를 활용하는 것과 동시에 이 인력들을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이 인력이 성장하는 게 이 방송사의 성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을 취했다는 겁니다. 한국의 방송사들은 과거에는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물론 탤런트들을 키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뭐 주도권은 기획사한테 넘어가 있고요. 이 기획사와 제작사가 결합돼 있는 데들이 그 탤런트의 발굴과 키우는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어떤 역할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동안은 방송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하던 애가 딴 데 나가면 되게 미워하는 것 외에 뭘 했던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JTBC 같은 데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 출연진들을 그 하부의 계열사에 이제 편입시켜가지고 이제 일종의 인력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는 거, 이런 게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의 방송 사업자들은 또는 방송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4가지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텔레비전을 고수할 거냐, 모바일한테 굴복할 거냐. 제가 굴복이라는 일부러 자극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여전히 아마 TV를 하시던 분들은 유튜브를 바라보면서 불편함을 느끼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유튜브 안으로 들어가야 돼라고 하는 고민을 할 겁니다. 여전히 TV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매체가 있는데 사실 좀 있으면 유튜브가 TV 바깥으로, TV 쪽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들이 또 커졌기 때문에 이제 뭐 두 가지의 구분이 별로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적어도 이제 매체 시청 패턴에서 TV는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저는 과장된 예측에 가깝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저는 TV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베팅하는 쪽에 더 가깝고요. 그 TV는 여전히 계속 커질 것이고, 그 다음에 TV가 여러 개로 배치가 될 것이다 쪽에 좀 더 저는 외려 이제 그 좀 더 베팅하는 쪽입니다. 물론 1인 가구라든가 이런 식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의 이제 변동도 고민을 해야겠지만, 모바일은 굉장히 강력한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TV가 모바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바일의 강점을 TV로 이식시키는 방법이 훨씬 더 좀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플랫폼을 갖출 것이냐, 컨텐츠에만 주목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이거는 사정과 조건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상파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포기하는 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가지는 공공성의 측면뿐만이 아니라 커넥티드 TV, 좀 이따 말씀드릴 것처럼 TV로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는 TV하고 긴밀하게 연동된 자기 플랫폼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푹에 대해서도 이제 이주 팀장님이나 계실 때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만 푹이 좀 잘하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얘기했던 이유가 지상파 연합체가 어쨌든 만들어 자기 독자 플랫폼을 그래도 꾸리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글로벌 사업자를 만났을 때 결국은 과거의 적이었던 통신사하고 이제 손을 잡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저는 그것이 벌어지기 전에도 그렇게라도 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했고 결국 나중에는 죽더라도 그렇게 연합을 꾸려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미디어 생태가 또 한 번 바뀔 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된다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플랫폼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플랫폼 자체에 투자를 하는 것은 미친 짓이긴 하지만 컨텐츠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플랫폼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들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계속해서 지속돼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플랫폼 경험이라고 하는 것, 플랫폼 운영의 경험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뿐더러 그 플랫폼을 통해서 묶어둬야 될 수용자가 있고 그 수용자로부터 데이터를 끌어와야 되는데 어디선가 그냥 찔끔하고 던져주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선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채널에 집중할 거냐, 이제 프로그램에 집중할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이제 결국 컨텐츠에 집중한다라고 하더라도 채널 패키지로 승부를 걸 거냐, 아니면 그냥 잘 만든 몇 개의 프로그램으로 승부를 걸 거냐라는 그런 문제죠. 이것도 이제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위주의 소비 성향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 결국 채널의 이미지를 견인하는 효과까지도 있다라고 하는 건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실험적 프로그램, 파일럿적인 프로그램과 반드시 승부를 걸어야 될 프로그램을 구분해서 프로그램 전략을 짜는 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채널은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판단합니다. 이게 굉장히 과거의 사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TV가 TV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채널 아이덴티티와 채널 브랜드와 채널의 패키징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뭔가 재발굴하고 만들어내는 것에서 힘이 나온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이 잘 된다고 프로그램만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사고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광고로 먹고 살 것이냐, 구독료로 먹고 살 것이냐, 또는 저작권을 활용하는 프로그램 판매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또 먹고 살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이건 다 해야죠. 다 해야 되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광고를 놓으면 안 된다라고 보는 또 쪽이기도 합니다. 광고가 계속해서 모바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해서 이제 TV는 끝났어, TV 광고는 끝났어라고 얘기할 상태는 전 아니라고 보고 외려 광고를 혁신시키는 방향으로 다시 끌고 와야 된다라는 쪽에 저는 베팅을 합니다. 물론 구독료에 의존을 하고 구독료를 나눠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타 저작권을 활용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가는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흔히 구독 경제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요즘. 근데 제가 언론학회 뭐 하고 그럴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독 경제라고 하는 것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중요하나 왜 구독형으로 뭔가 이제 서비스가 많이 가고 구매하기보다는 구독한다 이런 식의 컨셉에 좀 더 가깝습니다만 구독 피로증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가처분 소득 가운데서 구독에 지불하는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그 돈에 지불하고자 하는 대한 일정한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구독 패키지가 몇 개가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구독을 안 하게 되는 현상 같은 것들이 분명히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모든 아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업자가 구독으로 몰려간다? 거기에는 분명한 명백한 승자와 패자가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독과 유사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멤버십 경제인데요. 구독을 시키지 않다. 다시 말하면 돈을 지불하는 유료 구독을 시키지 않더라도 멤버로서 유지하게 만드는 건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지 내 컨텐츠 한 번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컨텐츠에 대한 기대, 내 컨텐츠 패키지에 대한 기대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들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플랫폼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웨이브 같은 데가 그래도 버텨줘야 되는 되게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멤버십을 쌓아서 그 멤버십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 그것이 구독료를 차츰차츰 올려가지고 넷플릭스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쇄신 방향은 산업적 후진성을 타파하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방송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후진적인 산업으로 사실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산업이지만 상당히 후진적인 산업으로 결국은 살아왔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규제기관들이나 정책기관들이 상당히 기여한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이들이 좀 더 선진적인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또는 길을 열어주지 못한 채 사실은 규제 의존하게 만든 형태, 이를테면 좀 더 지원에 의존하게 만들고 기금에 의존하게 만들고 인허가세에 의존하게 만든 그 정책적인 어떤 측면들의 상당한 오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기민한 사업 그리고 적응력이 높은 산업으로서 스스로를 바꿔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개방적 제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수단이다.
결국엔 혼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상파라면 지상파 연합을 제대로 꾸리고 또는 PP들은 PP들의 연합을 제대로 꾸리고 심지어는 유럽 플랫폼과 PP들 사이에서도 단지 그냥 서로 지불 관계라고 하는 것으로 묶일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협력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 왜? 적이 있거든요. 연대와 협력이 만들어지는 건 공통의 적들이 발견이 됐을 때입니다. 아까 이제 그 이희주 팀장께서 그 미디어 제국지라고 하는 굉장히 고색창연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 들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물론 해당하는 사람들은 끄떡거리지만 소비자들은 코웃음을 치죠. 예. 무슨 한국 형자만 붙으면 뭐 다 촌스러워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민족 감성에 호소라는 소리거나 민족주의에 호소라는 소리는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개방적 제휴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순간에선가는 넷플릭스하고 제휴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거고, 어느 순간에선가는 넷플릭스의 적인 디즈니 플러스하고 또는 훌루하고 제휴를 하는 순간들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들까지도 염두에 둔 제휴의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적을 설정해야 된다. 그 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명백하게 만들어내면서 그 적과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짜야 된다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목표는 기본적으로 수익원을 새로 창출해야 되는데, 이 새로 창출한다는 말이 어폐가 있는 게 광고에서 다시 저는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광고와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제일 창구인 TV의 힘을 복원하는데 먼저 굉장히 큰 힘을 써야 된다. TV에서 자꾸 빠져나가니까 같이 빠져나가가지고 그거 딴 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TV 자체로 일단 힘을 다시 한번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TV에서 광고가 빠져나가는 건 단지 TV가 이제는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TV가 할 일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플랫폼과 채널과 컨텐츠 사이에 혁신적 결합의 양상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휴가 필요한 그런 이유이기도 하죠. 여기서 수용자 멤버십은 단지 내 컨텐츠나 내 서비스를 돈을 내고 또는 광고를 봐주는 그런 식의 소비자일 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주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단지 수동적으로 내 걸 소비해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고, 그들과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구성은 높아지지만 컨텐츠의 진화의 방향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죠. 이 수용자 관계를 새로 수립하고 그 멤버십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은 플랫폼과 채널과 컨텐츠의 혁신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저수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는 재발명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드밴스드 TV Ads라는 표현을 요즘 쓰고 있는데요. 단순히 스팟 광고로 대부분 제한돼 있고 그나마로 PPL로 살짝 뚫려 있는 그 광고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전적 아이디어를 깨고, 실제로 스팟 광고 자체도 물론 혁신시켜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에 기반을 둬서 광고와 컨텐츠가 결합되는 것에 두려움을 지나치게 품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우리 뭐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규제기관들의 아이디어의 전환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도 되게 공공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가 자본의 힘이 이 순수한 방송을 능욕하고 막 침탈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한 과거의 아이디어에 상당히 묶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전 지금도 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하지만 광고라는 게 그렇게 만영화돼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미디어 산업의 원천이고, 광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수용자 관계의 충성도와 명확성과 효과성을 보여주는 가장 뛰어난 지표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광고가 억제하거나 그냥 막 얘기하면 막 조르면 그냥 열어주고 풀어주는 그런 식의 나쁜 사탕 같은 존재가 아니라, 어쩌면은 사실은 광고 자체를 적극적으로 재사고해서 미디어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일종의 마중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정책 담당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의 전환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이제 공동 개발 노력이 굉장히 기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고하고 컨텐츠가 결합되는 양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광고가 컨텐츠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결국 컨텐츠 효과가 여러 가지 광고 효과들을 만들어내서 이를테면 완판녀들을 만들어내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그게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계산된 것 결과물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컨텐츠가 희생당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그 컨텐츠가 스스로가 광고와 결합됐을 때도 재밌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자, 광고 시장 현황 몇 가지만 보면요. 지금 미국 광고 시장에서 인터넷이 커져가고 있는 건 맞지만, 이거 예측이긴 합니다만 2023년에도 TV는 살짝 늘어나는 정도일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영국도 보시면
인터넷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지만 전반적으로 광고 시장이 커져가고 있고 TV는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느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을 보시면 한국의 광고 시장은 이게 2017년의 예측이었어요. 2018년, 2019년에도 조금씩은 늘 거야라는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놀라운 결과물이 나왔죠. 2018년 결산을 해보니까 원래 예측보다 10%나 떨어지는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2019년에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었었어요. 그러면 TV에서 자연스럽게 조금씩이라도 늘 것 같았지만 아유 생각보다 많이 빠졌네로 우리가 그냥 뜨거워할 정도로 끝날 문제냐. 물론 다른 나라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TV에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급속하게 갑자기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 특이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문제이거나 우리가 그냥 졌어라고 손을 들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TV는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광고 플랫폼이기 때문에 TV에서 또 비싼 광고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건 뭔가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타깃 광고를 해야 되죠.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 OTT 플랫폼을 통해서건 여러 가지 커넥티드 기기를 통해서건 타깃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전방위 제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 케이블 방송과 위성 방송이 서로 손을 잡아요. 서로의 가입자들의 데이터들을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버진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리버티 글로벌이라는 데가 선진적 광고 기법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탁월하고 스카이 같은 데는 사실은 자신의 가입자를 기반으로 애드스마트라고 하는 굉장히 혁신적인 광고의 광고를 옥션하고 배분하는 그런 식의 기법들을 개발한 데인데 현재 구글이 장악하고 있는 데를 치고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오죽하면 가입자 시장을 놓고 경쟁하던 두 가지가 광고를 가지고 노하우를 교환시키는 방식으로 연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상파도 결합하고 있어요. 지상파 채널사나 ITV 같은 데 광고를 할 수 있는 지상파 채널들은 스카이가 개발한 애드스마트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온디맨드 마케팅에 하겠다. 채널사가 만들어낸 OTT 플랫폼에 보면 600만 가입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완전히 100% 타겟 마케팅으로 돌리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략적 제휴가 일어나고 있는 양상들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적의 형태로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방송은 결국 채널 편성 제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그 1년 약간 남짓하는 기관 등 아주 가까이에서 메이저 채널들의 실제 운영 과정들을 살펴본 결과 채널을 채우는 데 급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채널이 있으면 채널의 슬롯들을 채우는 것이 제작이고 편성이에요. 사오든가 제작을 맡기든가.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어디든 뿌려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있는 채널에 어떻게든 채워 넣는 게 굉장히 급선무고 채워 넣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황금 시간대가 있는 거예요. 즉 그냥 밀어 넣으면 자동적으로 시청률이 나오는 것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결국 편성 쪽이 해야 될 일은 제작 쪽이 막 밀고 들어오는 것들을 가지고 보도나 제작이 밀고 들어오는 걸 가서 좋은 시간대를 누구한테 줄까를 가지고 이제 딜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매체 전략이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방송사들이. 결국에는 이 채널과 편성과 제작이라고 하는 3대, 삼위일체의 어떤 방송사업자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하는 데서 제작 위주의 사고, 채널 위주의 사고 둘 다 버리고 좀 편성 위주의 사고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편성이 딱 키를 쥐고 채널 플러스 기타 미디어 전략을 짜고 채널 쪽은 채널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수용자 관계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제작 쪽은 자기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까지 뚫고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피칭을 하는 그런 식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현재 방송 산업은 위기를 훨씬 더 가속화할 뿐이다라는 거죠. 뭐 영국의 사례를 말씀드린다만 예를 들면 BBC 스튜디오라고 하는 게 독자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여기는 독자적인 제작 단위가 공공 서비스로 있었던 곳인데 심지어 대다수의 그러니까 일부의 제작 단위 아주 공공적인 것만 빼고 드라마나 이런 쪽은 싹 다 빼가지고 BBC 월드와이드라고 하는 상업적 서비스 부문 속에 자회사로 배치시키면서 그쪽으로 제작자들 대거 이동시켰습니다. 최근에 채널사에다가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경쟁 공공방송사라고 볼 수 있는 채널사에 이 BBC 스튜디오가 만든 컨텐츠가 납품됐어요.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벌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